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신용창 실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았던 대로 신용창 실무 파트가 이제 두 개로 구성됐었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LC 개설부터 해가지고 지금 화한 취결하는 파트 보다가 이제 마쳤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운송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창 개설 신청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플로우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았었죠. 신용창 개설 신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설 의뢰인이 개설 은행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고요. 신용창 개설 신청을 하게 될 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둘 간의 매매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이제 신용창 개설 신청을 하는 거였고, 이때 우리가 배웠던 완전 정확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 친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켜 줘야 됐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신용창 개설이었고, 일종의 그냥 금융계약, 대출계약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창 개설 통지를 하고요. 지금은 뭐 다 스위프트 방식으로 통지를 하게 되었고, 예전에 뭐 우편 신용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우편 신용장으로 통지하는 것들은 요즘은 오히려 더 사기의 위험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었습니다. 통지은행은 보통 수익자가 지정하는 주거래은행 통해 가지고 통지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이통지은행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통지은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관없었고, 우리 만약에 신용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될 때도 확인은행이 경우에 따라서 신용장에 대한 통지를 계속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인은행도 통지은행이 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 있는 통지은행들은 통지하게 될 때 외견상 진정성 의무들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지은행의 의무를 시행했었고요. 통지은행의 이름으로서는 서류의 심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단순하게 통지하는 역할들만 했었습니다. 잘 아시듯 신용장이 여기에 통지된 다음에 그때부터 신용장의 효력이 시작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요. UCP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요지주의처럼 우리가 신용장을 도달받고 그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이제 비로소 신용장의 효력이 시작되는 걸로 이해했었습니다. 신용장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죠. 유효기일이 경과되면 당연히 신용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불가능적인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신용장 유효기를 오히려 연장을 해가지고, 그쵸? 연장을 해서 신용장 유효기를 더 늘릴 필요가 있었고, 신용장 유효기를 연장하게 될 때는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치 대출 받은 담보 물건에 대한 대출 연장을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개설 은행이랑 수익자 둘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아마 개설 의뢰인이 그런 부분들을 동의해 주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설명했었고요. 신용장의 취소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개설 은행과 수익자 둘 간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 의뢰인의 그런 부분 동의가 있어야지만 신용장의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용장의 취소라고 하는 것들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거래가 사기 거래여서, 실물 거래가 사기 거래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그런 판결이나 판정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임의로 신용장에 대한 취소가 가능했었습니다. 신용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결제라고 보는 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여기서 은행이 지급이나 인수를 해 주었다면은 신용장이 사용이 되는 거였고,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매입했다는 것만으로 신용장이 사용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개설은행이 실제 결제를 해 주어야지만,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결제하는 순간이 신용장의 사용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신용장의 확인이고요. 보통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잘 믿을 수가 없거나 또는 개설은행이 소지하는 국가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별도의 확인은행을 두었었고요. 확인은행을 두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의 요청 또는 수권에 근거해 가지고 확인은행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고요. 마치 청약하고 승낙하는 절차들로 이어졌었죠. 확인은행들은 확인에 대한 뭐 취소나 거부권들이 당연히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신용장인데 50원어치만 확인하는 것들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었습니다. 확인은행은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개설은행이랑 동등한 이치를 가져가지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은행들이 지급인수 매입을 해줬다면은 그걸로써 신용장은 사용이 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심지어 매입이라 하더라도 여기 개설은행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소구권 없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신용장 사용이 끝났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보았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넘어가고
신용장의 변경이었습니다. 신용장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기본 당사자인 개설은행, 수익자 둘 간의 동의만 있으면 됐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확인 신용장이라고 하게 되면 확인은행의 동의까지 필요했었습니다.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조건 변경이랑 취소 이런 걸로 볼 수 있었고, 조건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용장 효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늘리는 거였죠. 우리 보고 있는 저런 조건 변경 예시사항들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 변경 관련해서 통지를 하게 될 때에는 이 구조가 실제로 신용장 개설의 통지랑 똑같은 개념이었죠. 여기 있는 통지은행은 외견상 진정서 확인 업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통지하는데 내용이 조금 불비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개설은행한테 알릴 필요가 있었고, 또는 확인은행한테 알릴 필요가 있었고요. 전 단계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하는 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하라고 했다고 하게 되면 외견상 진정서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면 됐었습니다. 조건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효력 발생 시기는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발행한 시점부터 그 변경된 내용에 구속이 되고요. 확인은행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통지하는 시점부터, 가장 중요한 수익자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거나 또는 행위에 의한 승낙이죠. 그런 부분들, 조건 변경된 부분대로 맞추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신용장의 양도 관련해서는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로 수익자가 그런 부분들을 통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양도은행한테 지시할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지를 안 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통지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자의 제2수익자의 동의까지도 필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 정도 봤던 것 같고요. 신용장 양도였는데 신용장 양도를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죠. 뭐 뒤에 보시면은 저기 보시는 대로 뭐 중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는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국 신용장이랑 양도 가능 신용장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신용장의 양도였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장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의 제2이식자를 두는 것들도 가능했었어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신용장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는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는 문헌들이 원래 오픈하는 신용장에 들어가 있어야 됐었고, 두 번째로 그런 양도를 취급할 보통은 지정은행이었죠. 지정은행들이 그런 부분들을 취급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자유매입 신용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별도로 개설은행들이 양도하는 은행들을 별도로 지정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양도라고 하는 것들은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 또는 분할 선적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제2수익자한테 양도하는 것들은 가능했었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2회 양도하는 것들 불가능했었죠. 둘 간에 양도하는 것들, 다시 재양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요까지 두었던 이유는 제1수익자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들까지만 신용장 양도의 권한들을 부여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내국 신용장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행했던 내국 신용장을 견질로 해가지고 2차 내국 신용장, 3차 내국 신용장 가능했고요. 구매하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신용장의 양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신용장 양도를 하게 될 때는 원신용장 조건대로 양도를 해야 됐었는데, 몇 개 내용들은 감액이 가능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는 증액이 가능했었죠. 제일 첫 번째로는 신용장과 관련된 금액이나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액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일 중에서 선적기일, 서류제시기일, 유효기일은 단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여기다 양도를 하게 될 때 그런 날짜나 금액들을 낮춰야지만 이 제1수익자의 이익이 올라가거나 또는 본인이 서류에 대한 뭐 변경이나 매입을 하는 것들의 시간들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었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과 관련된 부보 비율들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었죠. 저번 시간에 137%까지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신용장 양도인의 권리인데요. 여기 제1수익자가 되는 거겠죠. 양도를 요청할 권한들을 갖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송장 대체권이었습니다. 송장 대체권은 권리에도 있고요, 의무에도 있었죠. 일단은 제2수익자 또는 제2수익자들이 제시했던 송장 환어음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고, 또한 의무로서 만약에 송장 대체 요구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제2수익자들이 제시했던 송장과 환어음을 그대로 보내는 것들도 경우에 따라 가능했었습니다. 양도장소에서의 지급 또는 매입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국외양도의 경우에 해당이 됐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어느 날짜까지는 여기에 그 제반 서류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시면 알 거고. 자,
신용장 대금의 양도랑 조금 비교의 가치가 있었는데, 신용장의 양도라고 하는 것들은 제2수익자들도 역시나 신용장의 당사자들로 만드는 거였는데, 신용장 대금의 양도라고 하는 것들은 신용장의 당사자는 아니고요. 다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냥 채권만 양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용장 대금의 양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용장상의 의무는 없었고, 나중에 그냥 무화너음만 제시하게 되면은 바로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됐었죠. 자, 그 정도가 우리 신용장 양도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이고요. 수출물품의 조달인데요. 좀 옆에다 쓸게요. 수출물품 조달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물건을 반제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형태들, 또 이 친구들도 또 후속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계속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출할 걸 목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수입하게 될 때, 우리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라고 말을 했었고, 우리 환특법에서는 이걸 수출용 원재료라고 말을 하죠. 자, 어쨌든 국내에서 구매하건 또는 이런 부분들을 수입하건 둘 다 이런 부분들의 외화획득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페이버를 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우리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수출하게 되면은 잘 아시듯 관세 환급을 해주고요. 또 국내 구매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 물건들의 수입 물품이 수입자재가 묻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기초원재료 납부증명서나 분할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이 관세들을 나중에 최종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정해진 수출입 공고 또는 통합공고사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수출입 규제 사항들을 일정 부분 면해 줍니다. 왜? 그런 물건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죠. 자, 나중에 대외무역법 가면 좀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자, 그래서 배웠던 것들이 제일 첫 번째로 내국신용장이었고, 두 번째가 구매확인서였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원신용장을 견질로 해가지고 그 신용장을 다시 갖다 내고요. 마스터 LC를.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용장을 여는 거였죠. 국내용 신용장을.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근거한 로컬 LC를 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기업은 원신용장 금액만큼의 무역금융을 행사하는 것들도 가능했었습니다. 둘 다 수출물품 자금 확보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들이었고요. 특히나 내국신용장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 가지 기일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수혜자들도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들도 신용장과 똑같은 대금 지급 보증이라던가 수출 거래로서 간주받고 2차, 3차 내국신용장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 모든 당사자들이 수출이 소위 오버계상이 오버밸류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산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국신용장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똑같은 그림으로 신용장 거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구매확인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구매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은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거래로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하면 KT넷에서 이런 구매확인서를 열어줄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다 내국신용장도 마찬가지고 구매확인서도 다 전자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게 발행은 됩니다. 다만 원 수출자인 최종 수출자인 여기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최종 수출자인데요. 이런 대기업들이 귀찮아해버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출로 연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죠. 일단은 내국 신용장과 신용장의 양도 두 가지는 일정 부분 비교의 가치가 있었어요. 내국 신용장의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수혜자들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물건을 직접 수출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겠고, 또 신용장이 하나였다가 두 개로 늘어난 효과가 있었고요. 신용장의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한테 수출상의 의무를 다 지워주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무한어음으로 매입만 하는 이런 단순한 의무들로 좀 바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거래 상황에 맞는 신용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 정도 배웠던 것 같고요. 구매확인서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구매확인서가 약간 구매확인서가 내국신용장이랑 비교의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은행의 대금 지급 보장이 있는 걸 빼고는 실제로는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제 비중 자체가 신용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매확인서의 사정 비중들이 더 높습니다. 네, 구매확인서 좀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서류거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역금융은 두 가지였죠. 우리가 무역금융을 받을 때에는 이제 한도를 정해야 되는데, 신용장 기준으로 원신용장 금액만큼을 무역금융을 해주다는가, 또는 전년도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서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이렇게 산정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그때그때 정부 예산들을 미리 이제 슬링을 설정을 해가지고 초액 대출 방식으로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국신용장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역금융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제도들이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한 번의 포괄금융이라고 하는 것들도 받는 제도들,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중소기업 제도들에 대해서 금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아직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부처 하나 생기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중소기업청 있는 거 아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그 산하에 중기청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기재부가 있고 그 밑에 관세청이 있듯이, 그러다가 금년 정부 때 중기청이 위로 부로 올라가죠. 중소기업 벤처부로 올라갑니다. 청에서 부가 되었다는 것들은 이렇게 한 단계씩 다 승진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중기청장은 소위 차관급인데요. 산업부 장관은 장관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격상이 되다 보니까는 조직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늘어나겠죠? 하는 일이 늘어나겠죠.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게 어떤 게 늘어날까요? 중소기업 벤처부면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더 많이 확충이 되겠죠. 지금 우리 무역실무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제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될 거고, 당연히 뭐 저랑 가질 거고요.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 때에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나 중소기업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책 또는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환음 취결하는 단계들 가가지고 보았었고요. 화환음의 첫 번째인 환어음.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어음 발행인이 대체로 이제 수익자였죠. 환어음의 지급인한테 개설은행이었고요. 추신거래에서는 여기 수입상이 됐었고, 환어음상 정해진 만기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환어음에 적혀진 일정 금액들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걸 위탁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였죠. 요식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식증권이라는 거였는데요. 법정 기재사항들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그 환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었습니다. 마치 위조지폐처럼 이해를 하는 거였죠. 또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내 환어음을 배서나 교부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권리 이전하는 게 굉장히 간편했었죠. 다만 똑같은 환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부 환어음이 개인이 대금 지급을 하는 개인부 환어음보다 가치가 더 높다는 것들 말씀드렸었고요. 환어음의 필요성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6가지나 7가지로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내용들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쓸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환어음의 당사자 중에서 수취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취인이라고 하는 당사자들은 환어음 대금들을 수취할 당사자여서 지급신용장이나 인수신용장의 경우라면은 우리 수익자가 되겠지만, 우리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들이 환어음의 수취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나머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의 형식적 요건들, 우리나라 어원법 제1조에 나와 있는 필수 기재사항들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환어음이라면 무조건 이러한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야지만 환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이건 환어음이 아니었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환어음이면 걔네 나라 어음법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환어음법이랑 외국의 어음이랑 어음법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환어음의 양도라고 하는 것들 비엘과 마찬가지로 배서랑 교부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했었고요. 보통 수익자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여기 단계까지 오기에 항상 배서나 교부라고 하는 걸 활용을 했었죠. 자, 나머지 뭐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선적 서류들, 우리 무역 3대 서류 중에 상업송장, 운송서류, 그리고 보험서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운송서류 보시면 요 2가지는 공통적인 요건이었죠. 운송계약 증거고 화물의 수취적인 것들, 모든 증권들이 다 그랬었고, 플러스 BL은 권리증권이었습니다.
BL은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이었고요. 이 물건 자체, 이 증권 자체로 물건의 권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우리 무역 실무에서의 운송서류였었죠. 자, 그다음에 뭐 보험 서류도 역시나 요식 유가증권이기는 했었고요. 근데 환원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요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빠져도 법정 지시사항은 있지만 한두 개가 빠져도 그 증권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기타 서류들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서류들은 마치 메뉴판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신용장에서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신용장에서 이런 서류에 대한 컨디션을 제공하거나 또는 UCP나 ISBP에서 이런 서류에 대한 컨디션을 제공했다라면 그거에 맞는 서류들을 우리가 화환원 매입하게 될 때 내야 됐었죠. 자, 화환 취결의 절차들인데 화환 취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협의의 의미로 보면 여기였죠. 여기 지급하고 인수하고 매입하는 요 시점을 이제 협의의 의미로 보았었고 내용을 조금 확장하게 되면은 화환어음을 가지고 대금을 취하는 그쵸? 대금 결제를 취하는 이 일련의 모든 절차들을 화환 취결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1, 2, 3, 4번의 절차들은 우리 UCP제 15조에 나오는 절차들이었죠. 자, 우리가 화환어음에 대한 지급인수 매입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적서류 및 화환어음을 발송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고 물론 이런 신용장들은 그 신용장의 쓰임새에 따라서 신용장의 개설한 모양에 따라서 뭐 지급신용장이냐 인수신용장이냐 매입신용장이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고요. 또 환원이 일란불인지 기한불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좀 달라지긴 했었습니다. 그럼 뭐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자 서류심사를 하게 될 때는 UCP제 28조까지죠. 14조부터 28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참조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면 되겠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ISBP 있는 내용들 주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하는 은행들은 제일 첫 번째 개설은행, 또 개설은행이 지정한 지정은행, 자유매입 신용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자가 지정하는 매입은행 가능하겠고요. 있는 경우에는 확인은행까지 개설은행 등으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개설은행 등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 영업일까지 서류 심사할 수 있는 기간들을 가지고 있었고 뒤에 보시겠지만은 서류를 거절하는 기간들도 제5은행 영업일 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화환어음은 신용장의 발행일 이전에 작성된 서류들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신용장 발행일 신용장 제시 이후 날짜가 적혀 있는 선적 서류들은 우리가 안 됐었죠.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화환어음은 기본적으로 신용장 등에 있는 내용들이랑 엄밀히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서로 모순되는 문헌들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됐고요. 14조 D항 때문에 우리가 약간 상당일치 원칙을 확인한 입장 아니냐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답안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불명확한 서류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들은 무시되고 제시자한테 반환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중요하지 않은 기타 서류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제시된 대로 그냥 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은행들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자랑 개설 의뢰인의 주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 맞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그냥 국가 정도만 맞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운송 서류에 대한 발행자들은 반드시 실제 운송인일 필요는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9번 조항들은 포워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좀 플럭츄에이션이 좀 지금 조금 더 이제 그 폭이 넓은 가능성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수리 요건들이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상이 작성해서 수입상 앞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어차피 상업송장은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서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작성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통화는 신용장의 통화랑 기본적으로 일치시켜야 됐었고요. 그 이유는 불필요한 환차익이나 환차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서명에 관련된 중요성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뭐 유통증권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들도 없었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초과 작성된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신용장 금액이 100원인데 내가 120원짜리 상업송장을 발행했다 하게 되더라도 얘네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리할 수 있었고요. 다만 상업송장은 100원짜리라 하더라도 환어음이 신용장 범위 내에서 발행되었고 까지만 신용장에 근거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걸 모든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초과 작성된 송장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수리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이것들 은행들의 옵션입니다. 이것들 가지고 수리 거절되는 사태들도 가끔 있고요.
이랬을 때는 서류에 대한 제재시나 또는 은행에서 그런 부분들을 재설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송장상의 물품 명세랑 신용장상의 물품 명세들은 엄밀 일치해야 된다라고 18조에 나와 있었죠.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었고, 자, 운송서류들은 19조부터 25조까지 개별 운송서류의 요건들이 나와 있고 26, 7조에서 공통 요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통칙과 같은 부분들이죠. 가판적 운송서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지를 했던 이유는 예전에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운송에서는 가판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운송을 한다거나 이러면 뭐 가판적 돼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부득이하게 가판에다 물건을 선적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뭐 가판적재 유보 약관들 이런 부분들이 신용장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 그런 부분들을 용인한다면 그때에는 가판적 운송이 용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unknown clause, 부지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부지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운송인들이 자기 운송 약관에다가 이제 운송 조건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운송인이 임의로 기재하는 조항들이었고, 뭐 쉬퍼스 로드 앤 카운트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부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책 조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운송 관행이었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리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과 관련된 추가 요금들이 BL에 붙어 있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금지시켰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뭐 물품의 적재 비용과 하역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 소위 FIO, 뭐 FO, F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었었고요. 다만 뭐 채선료나 조출료와 같은 약간 페널티류의 요금들은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내야 되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무사고 서류여야 됐었고,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는 뭐 적재하는 도중에 또는 뭐 이렇게 포장하는 도중에 어떠한 소위 하자가 없는 그런 서류들을 무사고 운송 서류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보시는 26조랑 27조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항공운송이다, 당연히 가판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고요. 컨테이너 운송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부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였었어요. 적용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운송서류들의 수리요건들 우리가 쭉 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죠. 몇몇 개들은. 네. 지금 우리 복합운송 서류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거였고요. 여러분들 183페이지 보시면 복합운송 서류의 수리요건이라고 제가 목차는 잡아 놓았는데요. 여기 좀 잘 볼 필요 있죠. 실제로 법조항 이름들은 여기 밑에 보시듯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방법을 포괄한 운송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시험문제 나왔을 때 제가 약간 높아짐인데요. 혹시라도 뭐 복합운송 서류의 60 이상 수리 요건에 대해서라고 문제로 그렇게 나와버리면 문제는 될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문제에서 복합운송 서류라고 제시를 해줬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런 식의 네이밍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네이밍에 맞춰가지고 일단 답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이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이거 19조의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네. 자, 그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맞춰놨었는데 거의 공통이었죠? 제일 첫 번째로는 서명과 관련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19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선장이나 대리인들이 서명하면 됐었고요. 대리인들이 서명했다고 하게 되면 누구를 대신해 서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품과 관련된 선적의 표시가 나와 있으면 됐었어요. 복합운송 서류라고 하게 되면 선적의 의미가 발송, 수탁, 본선적재였고, 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적재였고요.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인수였죠. 이런 식의 글자들이 나와 있으면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적지가 또 양육지가 표시가 되면 됐었습니다. 뭐 예정된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뭐 전혀 무방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서류가 복수로 발행된 경우에는 원본 전통이 발행돼야 됐었습니다. 다만 23조에 나오는 항공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서류 전통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송화인용 한 통만 제시하는 것들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었고요. 다섯 번째로 약식 운송 서류들, 앞장만 나와 있는 서류들이나 참조문헌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용선과 관련된 표시였는데요. 22조의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운송 서류들은 용선에 관련된 표시가 없어야 됐었습니다. 이 이유는 불필요한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함이었었고요. 자, 환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복합운송 서류나 항공운송 서류, 도로철도 내수로 이런 서류들은 환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전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로 포괄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환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괜찮았었고요. 해상 운송에서 나오는 요 두 서류들에 대해서는
하나 더 있었죠.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디선, 소위 안전한 운송 용구의 물건이 실렸다고 하게 되면 환적 금지되더라도 환적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조 21조에서는 운송인이 임의로 환적을 칼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리 거절이 아니고 무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자꾸 수리 거절이라고 쓰시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무시예요. 무시한다는 게 뭐였죠?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들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무시한다는 건 은행들이 그냥 안 본다는 뜻이에요. 수리 거절이 아니고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기타 유시비상 요건들을 모두 득하는 운송 서류들을 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거 플로우 하나 다 배우셨고, 지금부터는 우리 보험 소리 수리 요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환 어음을 내면서 일단 상업송장의 수리 요건들 공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운송 소리의 수리 요건들 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보험 소리 수리 요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소리 수리 요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거 거래가 수출상이 보험에 관련된 부보 의무가 있는 경우에나 해당되겠습니다. 뭐 언제나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FOB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수입상한테 있는데 신용장이 와서 봤더니 보험 소리를 내래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내용이 맞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도 그러한 경우에도 그 신용장에 대해서 내가 수신 확인을 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보험 소리를 갖다 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꼬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런 걸 잘 확인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보험 소리를 내는 것들은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CIF나 CFR CIP 조건의 경우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텍스트 몇 페이지죠? 여기 오늘 진도니까 펴놓고 나갈게요. 193페이지. 자, 보험 소리의 발행자 보시면은 거기다 하나만 표시해 놓으실게요. 예, 보험과 관련된 중개인이 빠졌다는 거, 중개인만 제외됐다는 거, 그것만 좀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 소리의 발행자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운송 소리의 수리 요건 중에 1번이랑 똑같지 않나요? 예. 누가 발행해야 된다? 보험자가 발행해야 된다. 또 보험자의 대리인들이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대리인의 중개인은 빠진다. 잘 적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본을 제시할 때는 모든 원본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운송증권은 기본적으로 원본 3통에 사본 6통이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보험 서류의 경우에는 보통 원본 2통이 발행됩니다. 역시나 보험 서류도 보험증권도 유가증권이었기 때문에 2통을 같이 내야 되겠고요. 보험 승낙서가 또 비슷한 말로 부보각서였죠.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가 거절됩니다. 왜 그랬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는데, 보험 승낙서나 보험 부보각서라고 하는 것들은 보험계약 체결의 증거가 아니었죠. 이거 누가 발행한 서류죠? 보험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4번에 보험증권의 대체 가능성 보시는데, 보험증권 서류에 정말로 보험증권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확정통지서랑 그 다음에 보험 증명서라고 있었습니다. 포괄 예정 보험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서류들이었는데요. 포괄 예정 보험을 든 경우에는 보험증권 한 통만 나오고 실제로 건별 수출할 때마다 이런 확정통지서라고 하는 것들을 낼 수가 있었고, 보험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재직증명서 같은 거였죠. 이런 서류들을 보험증권 대신에 내는 것들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통지서나 보험증명서 대신에 보험증권을 내는 것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이런 서류들 대신에 보험증권을 내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사실 포괄예정보험에서의 보험증권에는 기재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보험계약자 하나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목적물은 안 나와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요율들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괄예정보험에서 나왔던 한 통의 보험증권도 이런 증권들 대신에 내는 것들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그 보험증권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기재되지 않은 보험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나와 있고 보험 관련된 기본적인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험증권으로서 이해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험 서류의 발행 일자인데요. 자, 이거 일단 밑줄을 좀 쳐볼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보험 서류의 발행일은 뭐? 서류 제시기일이 아니고요. 서류를 은행에다 내는 날짜가 아니고요. 운송 서류의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 밑줄 쳐놓을게요.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답안 쓸 때 대부분 서류 제시일보다 늦으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운송증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아니에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예요. 즉, 뭔 말이에요?
선적보다 먼저 보험을 들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빠른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뭘 커버하기 위한 거죠? 운송 중에 물건의 멸시수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자, 운송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내 입장에서, 내가 수출상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내 화물이 우리 창고를 빠져나갈 때 아닌가요? 또는 그보다 먼저 내 화물을 어떠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때부터 아닌가요? 그쵸? 네. 우리 신약관에서의 보험 개시일이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고 2009 약관에서는 최초로 움직인 때였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라는 뜻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네. 일단은 운송소리 선적일이라고 하는 것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서류 제시일이라고 듣지 마시고, 다만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죠. 더 늦게 발행한 거라 하더라도, 네, 더 늦게 발행한 서류라 하더라도 이런 소급 약관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보험 서류들을 인정을 합니다. 아까 운송 서류랑은 조금 달라요. 자, 운송 서류들은 은행에 갖다 낼 때 반드시 서류 제시기일보다 이전에 발행된 서류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늦은 날짜, 예를 들면은 서류 제시기일보다 더 늦은 날짜의 보험, 운송 서류의 발행일이 나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수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보험 서류만 예외적으로, 네, 운송 서류의 선적일보다 더 늦은 날짜에 보험 부보가 되었어도 그 보험증권에 이렇게 소급약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멸실되었거나 멸실되지 않았거나 불문하고, 그렇죠? 이런 서류들이, 이런 약관이 들어가 있는, 특혜가 들어가 있는 보험증권에 대해서 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운송의 개시고 여기가 운송의 종료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말은 보험을 여기서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배가 이미 대양을 떠나서 대양에서 막 가고 있을 때에도 보험 계약자들이 선의로 자기가 업무가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구간 동안에 보험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에서는 이 구간에서 보험을 들어도 그런 물건들이 멸실되었거나 멸실되지 않았거나 불문하고 소급해가지고 여기에 보험 효력들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들이 인지만 되지 않았다면 이 구간에 사고 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이것들은 우리 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최대 선의 원칙에 대한 일정 부분 어드밴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인 계약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법규에서는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고 있었고요. 우리 보험에서는 그것들을 한 발 뛰어 넘어가지고 최대선이라고 하는 대원칙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대가정이 뭐였냐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은 완전히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거야는 관점으로 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들이 고지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날 속여버리면 이 보험은 날아가는 거야. 대신 너는 완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혹시 보험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들은 지켜줄게. 약간 이것들이 이제 반대급부라고 보셔도 돼요. 즉 최대선의 원칙이 실제 보험 계약에 발현되는 예가 고지의무, 통지의무, 그리고 이런 소급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험 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소급약관이 있는 운송서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인정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류상의 통화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우리 신용장의 통화랑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불필요한 비용의 로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부보 금액은 기본적으로 110%인데요. 이게 좀 베리에이션이 좀 다양해요.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는 CIF 금액 또는 CIP 금액의 110%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죠? 없다고 하게 되면 신용장 금액이나 상업송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가정을 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CIF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금액의 110%를 하면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IF 금액을 산출하는 게 어렵다라면 실제로 신용장 금액이나 상업송장 금액에서 높은 금액, 즉 보험 부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니까 그 높은 비용들을 산정하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거보다 더 우선해가지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게 더 우선입니다. 자, 우리 넘버링한 거 194페이지 넘버링한 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네,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준수돼야 된대요. 어떤 게 있었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신용장의 양도 같은 거 있었어요. 신용장의 양도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보험 부보 비율을 놀릴 수 있었죠. 그러면 110%보다도 더 우선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37%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1번이 그거로 돼 있고요. 자, 3번 보실게요. 보험 기간은 명시된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양육지 사이를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 부보돼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IF랑 CIP만 놓고 봐도 기간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겠네요. CIF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돼? 선적항부터 목적항까지만. 그제? CIP라면 선적지, 예를 들면 최초의 운송인이 닿은 시점부터 목적지 일정 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즉 똑같은 보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보험에 관련된 인코텀스가 CIF냐 CIP냐에 따라서 서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배우셨듯 보험 약관들이 구약관, 신약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관 이상을 들게 되면 그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놨을까요? 아직까지도 구약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CIF의 경우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저렴한 구약관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단가 싸움이니까요. 자, 담보 위험의 지정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통상의 위험이나 뭐 관습적인 위험 이런 부분들의 글자들 무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 일체의 전 위험인데요. 요거를 영문으로 말하면 요거죠. 올 리스크. 올 리스크가 또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ICC 구약관의 옛날 이름이에요. ICC 구약관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약관이 올 리스크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모든 리스크를 다 커버해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었죠. 보험에서는 반드시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이 있었고요. 올 리스크는 담보 위험이 가장 높은 상품인 거지 면책 위험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리스크 보험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면책이 있어도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보험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업무 실수를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집어넣은 겁니다. 자, 부담보 위험은 뭐예요? 부담보 위험? 자, 하나씩 뜯어보면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험자가 우리한테 보상하는 위험입니다. 그렇죠? 보상 위험이고요. 부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담보 위험이기는 한데 보험자들이 우리한테 보상해주지 않는 위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ICCA에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ICC는 모든 담보 위험들을 다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ICCA에서는 예를 들어 보상해주는 보험의 가지수가 13가지라고 해볼게요. ICCB에서는 1번부터 11번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ICC는 1번부터 9번까지만 보상을 해줘요. 즉 여기에 2개, 여기에 4개가 부담보 위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10번에 보시면 소선의 면책을 인정한답니다. 소선의 면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짜실짜실한 손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 말하는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3 내지 5% 미만의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경미한 손해들. 예전에 ICC 구약관에서는 이런 글자들이 있었어요. WA 3%. 자, WA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ICC 비약관이랑 비슷한 거고요. WA 3%라고 되어 있다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WA 3%라고 되어 있는데 5%의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방법들은 5% 전액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방식들은 또는 액세스라고 하는 방식들은 5%에서 3%를 차감하고 2%만 보상을 해줍니다. 즉 여기 있는 3%는 뭐예요? 항상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험 들어봤나요? 핸드폰 보험 들었을 때에도 반드시 100% 전부 다 보상 안 해줘요. 일부 금액들은 내가 부담해야 돼요. 자기부담금을 둔 겁니다. 그거 왜 둬요? 일단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WA 3% 이렇게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는 걸 둔 것들이 어찌 보면 고객들을 위한 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손해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자실자실한 손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서로 청구하고 받고 서로 청구하고 받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되게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손보험을 들게 되면 보통 이런 거예요. 5,000원이나 10,000원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건 대부분의 일들은 10,000원 이하의 일들이거든요. 거의 다 감기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크게 다칠 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고에서 줄여버리면 보험과 관련된 보상 비율이나 또는 사고 비율들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폭넓은 손해보험에서 두고 있고요. 그것들의 출발이 해상보험입니다. 네.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보험의 출발 자체가 해상보험에서 출발했거든요. 자, 이런 소손해 면책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ICC 구약관에는 있었는데 신약관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RCC 신약관에서는 이런 소손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경우에서 WA랑 ICC-B랑 비교를 해본다면 보험료는 당연히 ICC-B가 더 높겠죠. 단위당 보험료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즉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구약관으로 들든지 신약관으로 들든지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질 겁니다. 즉 똑같은 경우라면은 보험료가 더 저렴한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선의 면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시나 ICC 구약관을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ICC 구약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글자가 들어갈 여지는 없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소리 수리요건이 10가지가 되고요. 운송소리 수리요건보다 내용이 좀 디테일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10점짜리로 내기에 어찌 보면 양이 좀 벅차요. 다만 얘네들을 시험 문제에 활용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좀 봤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인코텀스에 나오죠.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수입상의 관점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입상의 관점으로 읽어볼게요. 자, 1번 우리랑 관련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상이고 나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서명 누가 있는지 나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원본 소리 제시하는 것들은 이건 어차피 나와 있는 거 공통점이고, 보험 부보각서 이거 어차피 나한테는 필요 없는 소리들이고, 보험증권 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고, 발행일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코텀스에 똑같이 정해져 있고요. 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해줄 겁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우리는 어차피 최소 약관으로 받을 거고요. 소손의 면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랑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수입상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 상품을 어떤 걸 들었느냐, 또 보험을 누구한테 부보했느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보험액 부보 비율들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ICC-C로 들었는데 얘들이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면은 특약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는지, 또는 ICC-B나 A를 올릴 수 있는지, 또는 IWC나 ISC 같은 것들을 더 추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냥 보험 계약서가 보험증권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이미 다 적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은행의 관점에서 은행들이 보험 서류를 보게 될 때 관심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실제로 수입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보험 계약 체결을 해서 걔네들이 나한테 보험을 제공해야 되는 옵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수리 거절까지 보고 쉬도록 할게요. 자, 해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상업송장이나 운송소리나 보험소리 수리요건들을 공부하셨는데, 그거대로 제시하게 되면은 UCP 제 15조에 따라 가지고 일치하는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화환 시결 절차들을 거치면 되겠고요. 만약에 서류가 신용장 내용들이랑 다르다라고 할 때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자, 제일 첫 번째로 당연히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들은 똑같겠습니다. 지정은행들, 개설은행, 있다고 하게 되면 확인은행이겠고요. 거절 통지 기간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서류의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제5은행 영업일, 그때 동안 서류를 심사도 해야 되고 거절 통지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거절 통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수리 거절로 이해를 합니다. 수리로 이해를 합니다. 5 영업일 동안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수리인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개설은행의 포기교섭이라는 거 나오네요. 우리 예전에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의무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기교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였죠. 개설 의뢰인이랑 딜을 해봐가지고, 그죠? 개설 의뢰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소한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리를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얘네들한테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를 의향을 물어보는 제도들이라고 했었고요. 굉장히 독특하게 개설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개설은행이 한번 따져보았는데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 얘네들한테 포기를 한번 종용시켜보는 절차들이었고요. 근데 사실 서류 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은 다 여기 있는 지정은행들이 할 텐데 왜 개설은행들이 포기 교섭하는 걸로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지정은행들은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해서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만, 그건 이제 UCP나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고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만약에 일치하는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수리 거절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우리 수출상이 얘네들이
일치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의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심화반 가면은 그 뭐 대법원 신용장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 보실 텐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익자들이 지정 은행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고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여기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얘네들이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는 거예요.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얘네들이 서류 심사하는 것들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소를 제기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수리 거절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안전하게 개설은행한테 조회해서 물어봅니다. 제일 깔끔하죠. 개설은행한테 물어봐서 이거 괜찮아? 이거 수리해도 돼? 물어보면 얘네들은 여기다 물어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대금 지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개설은행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할지 말지 여부들을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것들은 얘네들이 신용장의 지급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은행들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창구가 여기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거절의 횟수랑 상대방은 오직 1회였고요. 당연히 상대방은 서류를 제시한 당사자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수리거절 통지의 내용인데요. 저 세 가지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거절하는 모든 불이치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그냥 거절 이게 아니고요. 한두 개가 틀렸다 하더라도 모든 불이치사항들을 모두 다 적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수익자가 재제시를 하거든요. 재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불이치사항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리 거절했고요. 모든 불이치사항들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제2수익, 제1수익자, 제2수익 그냥 수익자죠. 수익자가 우리 화환엄을 다시 제시했다 하게 되면은 역시나 서류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때도 수리 거절이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류 심사에서 수리 거절을 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모든 불이치사항들을 만약에 수익자가 보완을 해왔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서류 심사 기간 내이고요. 했다면 은행들은 수리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개설은행까지 가서 봤더니 실제로 불이치사항들이 또 있는 거야. 하게 될 때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때는 지정은행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행들도 서류를 심사하게 될 때 모든 불이치사항들을 일일이 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5은행 영업일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서류를 전부 다 심사를 해서 틀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정오표처럼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제시하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류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여기 수익자랑 지정은행의 관계였다고 하게 되면 서류의 행방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외국에 있는 확인은행이나 외국에 있는 개설은행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서류의 행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언제든 서류를 반송해서 결국은 수익자한테 서류가 다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야 될 의무까지도 존재합니다. 즉, 서류 심사하는 은행들은 서류 수리 거절하게 되면은 수리 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불이치사항들을 알려줘야 되고, 서류의 행방을 알려줘야 되며, 언젠가는 서류를 다시 얘네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 서류 안에는 비일과 같은 돈이랑 똑같은 유가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서류를 가질 마음이 없다면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서류에 대한 반송 의무를 두고 있고요. 자, 7번이 조금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텍스트 읽을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얘기 들으면 되게 헷갈려요. 밑에 박스는 읽어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네. 자,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하거나 확인은행이 지급인수 매입을 거절하고 수리 거절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은행은 기지급한 상환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문헌 그대로 읽어보면은 확인은행 없다고 치고, 개설은행은 이미 지급한 대금들에 대해서 상환할 권리들을 가진대요. 네.
얘네들한테 지정은행들한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들이 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대금에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그것만 읽어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는 글자가 좀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글자가 빠져있냐면 상환신용장의 경우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보실게요. 이제 일반적인 절차로 보면 지정은행들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죠? 그 금액들을 얘네들한테 청구해가지고 받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지급신용장이라면 이미 얘네들의 계좌에서 돈을 차감해가지고 지급을 할 거고요. 그죠? 인수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차감해가지고 지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매입신용장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지급하고 리임버스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죠. 매입신용장의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에서는 얘네들 돈에서 차감해가지고 거래를 끝냈고 그것만 가지고 신용장 거래는 이미 끝났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에서는 이런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것들이 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에서 얘네들이 서류가 불일치한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했어. 이런 경우만 아니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불일치하다는 걸 알았는데 얘네들이랑 둘이 짬짬이 해가지고 일단 대금을 지급해줘요. 그거를 나중에 뒤늦게 얘네들이 알아냈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UCP를 넘어서서 이 은행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는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죠. 자, 여기 UCP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상환신용장을 전제로 합니다. 자, 상환신용장의 절차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뭐였죠?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여기다가 상환을 청구할 때 환어음을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냈었죠? 선적서류를 보냈었어요. 해서 상환은행들은 받은 대금들을 그냥 돌려줍니다. 그쵸? 환어음상에 적혀있는 금액들을 무조건 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환 청구를 해가지고 돌려받습니다. 그쵸? 개설은행들은 얘네들이 청구한 금액들을 무조건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내가 나중에 받아봤어요. 얘가 보냈던 선적서류들을 받아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 뭐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건 서류 심사 거절해야 되는데 네가 왜 이거 서류 매입했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돈을 이미 상환은행한테 줘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환은행한테 줬던 이 대금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따르는 기간 이자도 돌려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는 매입신용장에서 상환은행이 껴있는 상환의 경우에 상환신용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금의 지급 방법은 매입이고요. 그리고 이 신용장 자체가 상환신용장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주로 성립합니다. 지급 인수신용장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지급 인수신용장이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허위로 또는 불일치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입했다면 지급이나 인수를 했다면 적용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상환신용장에서 이미 기지급한 상환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대금을 돌려받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00페이지 보시도록 할게요.